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 사연은 애둘러서 안 들어가고 바로 정면으로 한번 돌파를 해볼까 싶은데 낯가림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오빠 생각을. 네. 또 낯 무자에 가린 사람들이 두 분 앉아 계시네요. 그렇지. 네. 네, 요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공감하기 때문에 야, 많이 어려우시겠다. 그럴 수 있죠. 제가 낯가림 진짜 심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특이한 낯가림이야. 역시 일반적이지 않아. 독특한 지점이 있어. 약간 특이한 낯가림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 뭐 교단이 됐든 단이 보이면 올라가고 싶어. 그런 희한한 욕망이 있어요. 약간 무대의 체질이긴 하군요. 그러니까 무대가 있으면 무대에 올라가서 뭘 하는 거는 오히려 괜찮아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망졸망하는 술자리. 사석에서 얼굴 보는 자리. 죽겠어요 진짜. 그래. 너무 싫어. 그래. 네. 너무 싫어. 그 기자 생활 10년 동안 힘든 순간 많았겠다. 많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자 10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걸 트레이닝했구나. 트레이닝을 10년을 한 거예요.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뭐 뻘쭘한데 술자리 해야 된다. 그러면 가서 최대한 덜 뻘쭘하게 술을 막 이렇게 마시고, 근데 내심으로는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싫은데 분위기 자체는 좀 그렇게 안 만들어야 된다 하면 막 노력해가지고, 물론 완전히 막 그렇지는 않겠지. 뭐 티는 조금 나겠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느낄 만큼은 술자리 막 하고 뭐 하는 건 하는데 그리고 들어오면 약간 기진맥진 힘이 빠지는 거지. 너무 싫은 거예요. 에너지가 소진되겠네요. 내가 일 열심히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구만. 배 감독은 근데 내가 볼 때 배 감독은 그렇게 막 낯을 김프로처럼 1대1로 만난 자리에 낯가리는 거나 그러진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낯을 가린다기보다는 저는 이 사람과 내가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내가 이 사람과 뭔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가 나한테 있을 때 만나면 그게 좀 부담은 되긴 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냥 자주 보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딱 맞닿더니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뭔가 혹 좀 친밀감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부담을 느끼는. 그래서 오히려 전 그것도 비슷하네. 어디 올라가가지고 1대 다로 말한다. 그럼 내가 뭐 그 친밀감을 형성해야 할 당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가서 내 위치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땐 되게 편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조금 불편한 게 있죠. 사람들이 굉장히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낯가림이 그런 거 일도 모를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은근히 낯가립니다. 그래요. 네. 은근히 낯가려요. 김 선생은 낯을 우리 중에 제일 많이 가리는 걸 수 있어. 그래서 그래요? 매 순간순간을 타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게 이게 어떤 뻘쭘한 순간에 대한 내구성이 어쩌면 제일 약할 수도 있지. 그냥 만나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화를 하려면 하죠. 하려면 하는데 공통화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건 저도 되게 불편해요. 싫어해요. 불편한데 잘해요. 불편한데 잘해. 그래, 불편한데 잘해. 불편한데 못하고 나는. 그렇지. 그건 차이가 불편하고 있지. 못해서 티가 나. 그리고 그게 상당히 이 분위기가 약간 어색하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 상대방이 그걸 조금 잘하는 사람이면 제가 이렇게 해서 티가 안 나게 갖고 잘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못하는 사람이면 김 선생은 잘해요. 그거를 뭐 편해하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상대방을 끌어서 하는 편인데 저는 그걸 잘 못해서 약간 이게 껄그덕껄그덕 거리면서 이제 조금 살짝 마도 뜨고 병아리도 날아다니고 막 난리야. 짹짹거리고. 그러니까 이거네. 유재석과 대화할 때는 돼. 박명수랑 있을 때 안 돼. 이런. 뭐 약간 이제 편하지는 않은 거지. 김 선생은 박명수랑 단둘이 있건 유재석이랑 단둘이 있건 대화가 된다. 저는 이제 진짜 감사한 게 기자 생활 10년 동안에 그런 자리를 너무 했어야만 하니까 하면서 그게 그래도 조금 트레이닝이 된 편이라 뭐 힘은 들지만 하려면 이제 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기자 생활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그래요? 한 번은 아직도 기억나. 무슨 연수 비슷한 뭐 이런 거를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만난 분이 저한테 나지막히 걱정해주는 말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근데 기자 하려면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아, 진짜? 이런 것도 좀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그러면서 얘기를 나를 걱정을 해주더라고. 그 정도였어? 근데 그때는 뭐 걱정할 게 없었죠. 왜냐면 기자 합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걱정은 합격하고 해도 되니까. 그렇지. 근데 합격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그렇게 걱정해 줄 만큼 제가 불편해 하니까. 근데 그러면 제 일을 못 하는 거니까.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닥치는 대로 막 하니까 이제 그 늘더라고요. 하면 늘지. 자, 그래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먼저 저희가 막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네.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30대 여자분이 보내준 사연을 먼저 듣고. 네.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어릴 땐 제가 낯가림이 심한지 잘 몰랐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심한 오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커가면서 제가 낯가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릴 때는 주변에서 먼저 다가와주고 신경 써줘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 제가 먼저 챙겨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져 정말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조직의 장을 맡아 제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 아닐 땐 뭐 굳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라며 넘겨버리니 점점 자기 합리화만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후회만 점점 쌓여가죠.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며 후회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 쉽지 않고 애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가장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 있어요. 뭐요? 뭐 기자를 하실 게 아니면 택시? 택시를 타셔가지고 무조건 말을 걸다. 무조건 편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정말 어색한데 택시 아저씨 다시 만날 일 없거든. 그럼. 네, 정말 좋은 연습 상대입니다. 그렇지. 네. 나는 택시에서 대화가 시작되면 좀 힘들어. 이게 남녀 불문인가 봐. 말수가 나보다 많다. 야, 진짜. 그 레이디버드 보면서 나 그 생각 했었거든. 문 열고 뛰어내리자, 딸이. 그러고 싶어. 아저씨. 그놈의 말씀. 비슷한 말수로 갑시다. 그렇지. 근데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말을 또 못하시는 분이 낯가리잖아. 어렵게 한마디 꺼냈어. 아저씨의 설교를 들어. 그리고 내가 한마디 했어. 또 설교를 하죠. 이러면 안 돼요. 안 되지. 안 하면 못해. 그럴 때는 아저씨의 말을 끊어야 돼, 계속. 그렇지. 끊으면서 계속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압도를 왜냐면 이 사람은 나의 토이니까. 연습용 토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말을 하는 걸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왜 어떤 택시 기사분들은 한번 말 시작하면 도착할 때까지 말 안 끝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돌아간 적도 있어요. 자기 얘기가 안 끝났대. 그리고 꺼! 난 진짜. 미터기를 끄고. 미터기.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회전이죠? 예, 툭 꺼! 끄더니, 그래서? 이러면서. 직진 받아서 좀 가시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럼 저도 한 대 필게요. 내가 들었어. 한번 삐삐 돌다가, 야, 진짜 그럴 일이냐? 진짜 얘기하고 싶었나 보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네. 굉장하네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요거 택시 이걸 언제부터 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잘 못한다. 낯을 가린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쭉 계속 택시를 탈 때마다 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생 뭐 이럴 때까지 택시를 얼마나 많이 탑니까? 별로 안 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집중적인 트레이닝은 안 된 거지. 그치. 그런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기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그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낯가리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는 피곤은 한데 가서 사람들 막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상해지고 막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은 됐는데 네. 이분은 어쨌든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낯가림을 극복하는 건 이제 대화에서 시작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로 생각하시는 편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말 외에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또 많거든요. 친밀감을 표시할 수 있는 게. 택시 기사님이랑 어깨 동무. 프리허그. 친하고 괜찮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인연이 있다 그러면 말로만 친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작은 선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 것 같다 싶은 게 있으면 좀 챙겨주거나
그러면 짧게 말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해도 마음 알아봅니다. 네. 그러면은 서로 말이 길지 않은 게 결국은 친구들은 보면 말이 별로 안 길어지거든요. 네. 진짜 친해지면은 별로 말 안 해. 이거 봐. 네. 내가 지금 정확하게 느끼겠어요. 왜냐면 이분의 그거를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김 선생은. 왜냐면 본인의 세계에 없어서 그래. 그런가요? 이분은 지금 말을 내가 많이 못하는 게 답답한 게 아니고 그냥 남들을 챙겨주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게 죽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택시에서 연습하라는 건 뭐냐면 말을 먼저 거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거를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표현으로 안 나와. 그쵸. 생각에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오늘 날씨 좋은데요? 차 많이 막히네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지? 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게 택시 아저씨는 상관없잖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어느 자리에서 둘이만 있거나 회사에서 뭔가 사람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오늘 뭐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를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너무 가시방석이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안 돼서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걸 견디지 못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점점 더 힘들어서 말을 못 대거든. 그렇지. 근데 그럴 때 저쪽에서 다가와서 오늘 날씨 어떠셨어요? 그럼 네, 뭐 대답은 수동적으로 하지만 고맙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저쪽도. 그럼 나는 서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속에서 막 싸우는 거지 자아가. 맞아.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굳이? 그치. 안 해도 되지. 뭐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나가면 몇 번 지나가고 나면 여기서 쓰신 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좋은 사람인데 관계가 잘 될 수도 있는데 꼭 그게 남녀가 아니더라도 친해지기 어려워. 안 친해지고 그냥 지나가니까 네.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건데 그럴 때 택시 아저씨 괜찮아요 진짜로. 맞아. 타서 찾는 거야. 이 아저씨한테는 뭐가 만약에 장갑 끼고 운전하시잖아요. 장갑 끼고 운전하시면 근데 괜찮아요? 이런 걸로 동을 뜨는 거지. 그럼 그 아저씨가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럼 끄덕끄덕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연습을 하시긴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면 그걸 못해. 서로 못하다가 한 명이 이렇게 딱 해서 말 걸어주잖아. 점심 드셨어요? 하면 되게 좋거든? 말 걸어주는 게.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나온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싫어. 근데 나 왜 이렇게밖에 대답 못해?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근데 뭐 얘기한다고 이게 뭐 이러면서 이때 핵심이 뭐냐면 모든 말을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던지는 게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또 힘든 거예요. 내가 궁금하지도 않는 걸 묻다니.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막 말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하잖아. 그걸 또 진심으로 다 들어야 돼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밥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요 정도만 되면 좋겠지. 안 될 거 아니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보다가 포기. 이런 거거든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뭘 물어봐야 돼, 그냥. 툭 던져놓고 안 듣는 거. 그게 둘 다 돼야 돼요. 대충 들려 넘기고 내가 관심이 생기는 거는 그때부터 들어. 그럼 자기도 더 묻고 싶으면 저절로 생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실 거다 아마. 택시기사 최고다. 근데 의식적으로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본인이 그거에 대한 지금 니즈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좀 챙기고 챙기기 싫으면 안 챙겨도 되는데 좀 챙겼으면 좋겠다 싶으면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근데 그거조차도 못 하시니까 늘 수동적인 게 좀 답답하다라는 것 같은데. 그 메커니즘인지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말 거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으시면 더 간편한 방법들부터 연습해보죠. 댓글을 하세요, 댓글을. 그래. 댓글로 나의 관심을 한번 표시해 보시는 거예요. 지인들한테. 그렇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실제 생활에서도 댓글 다는 것처럼 말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자칫 잘못 가면 댓글에서는 이제 굉장히 활발하고 그렇죠. 만나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걸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간극이 좀 있는 사람도 있잖아. 좀 많이 친밀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또 막 수다스러워. 근데 이게 안 돼. 안 돼서 그래. 그리고 또 내가 또 그런 분들 많이 알아. 단톡방에서 이렇게 막 반응을 빨리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지나가잖아요. 그치. 누가 이렇게 뭐 사진 딱 올렸는데 막 그러면 이모티콘 하나 띡 올리면 되거든요. 이모티콘 막 고르다가 넘어간 거야. 고르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모두를 소외시킨 것 같은 느낌이 돼요. 딴 사람 다 신나있는데 이 사람은 좀 전까지 이렇게 대답 막 하다가 갑자기 자기는 대답 안 한 사람이 되거든. 혼자 또 힘들어하고 이러거든요. 어렵다. 쉽게 하시라. 쉽게 그냥 툭 던지시라. 쉽게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불편하신 정도면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고 힘든 만큼 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네, 힘들고 고생스러운 만큼 계속 반복해서 쌓이면 그 노하우가 생기니까. 맞아요. 해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근데 각오를 하셔야 돼. 그래야 그걸 할 수 있어. 뭐냐면 이 뻘쭘한 상태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힘들잖아. 반대가 됐을 때 남이 막 얘기하는 걸 듣는 자기가 힘든 게 존재할 거예요. 그 힘듦도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뭐 물어본다. 이 각오를 하셔야 아마 시작이 될 것 같다. 아, 그리고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저희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님이 해준 말인데. 그 뭐지? 네.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뭐야? 독일어 선생님이 굉장히 진지한 분이었거든요. 어. 굉장히 진지한 목소리로 딱 와가지고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니 군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이 휴가 가기 전날 굉장히 의식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있다는 거지. 불광을 막 내고 칼각을 잡고 칼주름을 잡고 딱 해가지고 옷을 다 할 차려입고 모자 해가지고 딱 쓰고 정말 목욕제기를 하고 아침에 나와서 동서울 터미널을 딱 내리면 누가 볼까? 누가 가장 많이 볼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이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글쎄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볼까요? 뭐 여학생이 볼까요?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아무도 안 본다. 니네가 뭘 얼마나 그렇지. 준비하든지. 그렇지.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거야. 진짜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시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괜찮아. 네, 그러니까 뻘쭘하고 괜찮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만약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날 휴가 나온 다른 부대 군인이야. 다른 군인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새끼 각 좀 잡았는데. 그러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민간인은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뭘 보내드려야죠. 네. 이번에 뭘 보내드려야 되는데 뭘 보내드릴까 고민하다가 술친구미 광고가 끝났기 때문에 술친구미 해결 안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뭘 보내드릴까 고민하다가 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을 하나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좋네. 저희 이번 주 독서회 주제 책이었던. 그렇죠. 네. 그래서 쭉 보시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동환 박사님 책을 한 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아무튼 열심히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조금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프린스심하고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이면 찾아오시는 우리 프린스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프린스심입니다. 이젠 받아들이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네. 저희가 지금 녹화 현장에 평소보다 조금 발언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두저되는 부분 좀 있어요. 방청객이 오셔가지고. 네. 심용환 작가님의 그 사모님께서 와서 앉아 계셔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더 작가님을 높여드리고 일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너무 두 사람한테 쪼여가지고. 그래. 우리한테 좀 어렵다. 엄청 무서워. 저희의 존경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유한 방송으로. 유한 방송. 근데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의 심용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좀 더 과감해지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자신감 있죠. 시대의 표상.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그리고 오늘 우리 프린스심이 굉장히 평소보다 의자를 한껏 뒤로 제끼고 앉아서 계시다고 할까요? 어깨뽕이 좀 올라갔어요. 네. 뽕. 분장을 지금 안 지우고 오셨거든요. 그렇죠. 헤어 메이크업이 살아있네요. 그건 바로 왔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제가 KBS 지금 갔다 왔습니다. 역사 스페셜. 북한 문화유산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좀 와서 일종의 이제 뭐 사회 브릿지는 거 좀 해달라고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이제 사실 뭐 국내 거의 유수의 방송은 제가 다 갔다 왔는데 KBS를 드디어 입성해서 오늘 굉장히 KBS 처음이셨나요? KBS는 처음이에요. 그래요? 공영방송에 드디어 가셨군요. 드디어 KBS가 이제 심용환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군요. 우리 와이프는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80이 넘으니까 부르는구나 뭐 이런. 세상이 변했죠. 세상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방송이 언제 되나요? 다음 주 월화수목 밤에 그냥 최근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 남북 관계 좋았을 때 그 방송 협력 사업으로 그 KBS 팀이나 공영방송사에서 이렇게 북한을 많이 가서 촬영을 많이 해왔대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그런 식의 역사 스페셜 같은 것도 있었는데 당장은 지금 이제 물꼬만 연 거여서 새로 가진 못하고 일단 있는 자료로라도 이렇게 한번
어차피 역사 유산이니 이런 거 잘 안 바뀌니까 하면서 이제 제가 그냥 조금 나와서 그런 거 안내해드리고 그런 정도입니다. 다음 주 월화수목 밤에요. 네네. KBS 1TV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KBS 1TV입니다. 오늘 되게 자신감 생기네요. EBS 크로아티아도 좋았지만 여긴 KBS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마무리 줘야 돼요? 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뽑아가지고 상품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린스 심에게. 그렇죠. 우리가 상을 줄 건 아니잖아. 이건 뭐야? 아니, 김프로쇼 듣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상을 줘? 그렇지. 우리가 상을 줄 건 이 아니지. 얘기를 내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너무 그 이제 뒤에 기대 계시길래.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 시민대학. 네, 요거는 그냥 공지사항인데요. 네. 제가 뭐 강연이 저희 일생이죠. 근데 이번 달 말부터 5월 31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민청에서 서울시청 지하에 시민청, 시민청 지하에 거기 공개홀이 있죠. 맞아요. 네. 태평홀인가에서 이게 주제가 힘듭니다. 세계 근현대사. 세계 근현대사. 오. 분명히 제가 최근에 한국 근현대사와 헌법으로 뛰고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거든요. 분명히 제가 지난 작년에 여기서 헌법을 했거든. 그랬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니 너무나 해맑은 미소로 저기 세계사 해주실 분이 필요해요. 해줄 수 있죠?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대중 강연을 세계사는 많이 안 했었는데 어차피 뭐 관심 있는 주제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해서 5주 정도 제가 뭐 시민혁명,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제국주의, 뭐 동아시아 역사 이렇게 쫙 풀어가는. 어차피 공개 강연인 거죠? 그래서 네. 뭐 신청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신청은 해야죠. 해야 되나요? 네, 신청은 다 해야 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하면 되나요?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마도. 서울시민대학, 네, 서울특별시 평생학습 포털. 요즘에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서울시가 그 시민청에도 있고 서울 강북이나 강남에 있는 주요 대학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평생 시민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많이 마련했는데 저 작년에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오전에 하는데도 뭐 50명, 뭐 100명 막 이렇게 와요. 그래요? 되게 열심히 하세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31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에 한다고 하니까요. 10시부터 12시? 한 2시간 정도? 네, 딱 2시간씩. 네. 그때 가가지고 같이 강의 듣고 밥 사달라고 하면 사주시나요? 정적. 아직 그 정도는 아니랍니다. 사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KBS 1TV에서 프린스 심을 월화수목 보실 수 있고요. 5월 31일부터 하는 서울 시민대학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세계사를 한번 훑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5월 16일이어서 공교롭게도 5.16과 5.18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쭉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답하는 방식으로 한번 방송을 이제 꾸며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프린스 심이 너무 여태까지 혼자서 다 말씀하시고 저희는 그냥 주워 먹기만 해가지고 힘드셨잖아요. 오늘도 질문하고 혼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진짜. 뭐 오늘은 아닌 것처럼 얘기해. 기분이란 게 있잖아, 사람아. 네. 진짜. 저 동아리를. 아니, 제일 처음에 되게 제너러스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제 눈빛이 막 내려봐. 제가 어떻게 또 KBS 나오신 분을 내려볼 수가 있겠어요. 네. 저 얘기가 더. 진짜. 얄미워. 자, 그래서 5.16과 5.18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한번 해볼 텐데, 김 선생이 칼을 갈고 왔어요. 하여튼 날선 질문을 많이 하리라. 이번 주가 거의 제가 무슨 폭발 주간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어쩌다 어른 방송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도 인권이란 주제로 또 5.16, 5.18 얘기하고요. 그렇죠. 역공에서도 5.16, 5.18 얘기하고. 이번 주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작정하고. 달력 아이템이기 때문에. 달력 아이템.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김 선생이 먼저 5.16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역사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니까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고요. 5.16이 벌어졌던 시점을 생각하면 4.19 혁명 이후에 1년 뒤. 그렇죠. 사실 1년이 안 됐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의 권력 관계나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보니까 4.16으로 한민당과 기존의 초기 대한민국 건국 세력 중에 지주 친일파들이 약간 망가졌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군부가 그렇게 치고 들어와서 단번에 장악할 만큼 자기들 나름대로의 권력을 공고히 세우고 있었던 것일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 번에 접수할 만큼 준비가 돼 있었던 집단이었나? 네.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이 가벼운데 되게
되게 얘기 많이 해야 되는 질문. 나 질문 잘하잖아. 그렇죠. 네. 우리 한 10분 쉴까? 맞아요.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얘기를 길게 뽑아버리면, 그러니까 6.25 전쟁 전에 예를 들면 이승만의 라이벌이었던 김구가 암살을 당했고, 6.25 전쟁 도중에 김구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승만을 견제할 수 있는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인 김규식, 안재홍, 조소환 같은 사람들이 다 강제 납북을 당하거든요. 네.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사실상 남한에서는 이승만과 한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봉암이 잠깐 반짝였지만 또 사법살인을 통해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 4.19 혁명 당시에 이승만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대체 세력의 부재인 거죠. 야당으로 민주당이 존재하긴 하지만 원래 그 민주당은 한민당, 그러니까 이승만과 한패거리였던 사람들이 되니 네. 미완의 혁명이라 말을 하는데 이게 또 미완의 혁명일 수밖에 없는 게 체제를 타도시킬 수 있는 힘은 있는데 대안을 갖지 못한 어떤 민족에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얘기가 좀 역설적인데 네. 통상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군인들이 이때는 시기적 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혹시 막 나 빼고 다 면접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면제예요. 저는 면제예요. 괜히 능참보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 아픈 데 없는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네. 네. 나도 눈 안 좋은데 심지어 내 친구는 그 눈이 안 좋은 걸로 공익 갔다 온 다음에 라식을 해서 지금 안경을 안 쓰고 다녀요. 나는 그게 접니다. 네, 여기 라식해가지고 멀쩡해요. 네. 집에서 갈 수 없나? 갔다 왔죠 김프로는? 맞아, 갔다. 저는 현역인, 땅깨. 예. 아 진짜? 보병. 네. 앞으로 이쪽만 보고 얘기를 해줘. 왜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지만 사실 솔직히 지금의 군대라는 건 세상보다 많이 뒤처진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행정병이었는데 진짜 제가 워드 700타에서 1000타를 돌파하는 어떤 하도 그거 많이 하니까. 근데 항상 했던 거 뭐 폰트, 매체, 자간 간격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형식주의밖에 안 남았었는데 이때는 군인들이 유학도 굉장히 많이 갔고 그렇죠. 또 군인들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어떤 미국의 선진된 제도들을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이승만의 폭주가 심할 적에 에버레디 플랜이라고 그래서 그럼 이승만을 제거하고 군부에 유능한 지도자들을 뽑아서 걔네들한테 통치를 맡기자라는 계획이 검토될 정도로 나름대로 사회적 선진 집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통설처럼 많이 쓰여요. 네. 근데 문제 뭐냐면 이게 있어요. 반대편에서 얘네가 쿠데타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원래. 네. 그냥 발췌기원 때부터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종찬 장군 옆에서 하자고 하자니까 이종찬 장군이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4.19혁명 때 4.19혁명 1주년 때 전후로 계속 쿠데타 하고 싶어 했고 하고 싶어 했던 세력에서 박정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재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박정희가 쿠데타 성공한 다음에도 쿠데타의 여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를 비롯해서 쿠데타를 주도했었던 사람들이 현재 사회가 문제다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와서 막상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특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이 있었다. 다음 그림은 없는 상태였고. 그게 없다는 게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월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구호 같은 것들이 그 당시 민간에서 나오는 구호와 얼마나 달랐느냐라고 따지면 사실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라틴 아메리카 같이 군복을 입고 쿠데타를 성공해서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국가 관리하는 어떤 그런 엘리트 군부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었다라는 거 부분에서는 이게 좀 이중적인 거죠. 그래서 마치 뭐 그들이 준비된 집단이니까 마치 그들만이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한 희한한 장점이 뭐냐면 그래서 보시면 박정희도 그렇고 나중에 전두환도 그렇고 되게 웃기잖아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불행한 군인 그놈의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가 별 2개로 시작했다 4개로 뿅 늘어난 다음에 갑자기 예편에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되고 나서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대거 민간 인력을 막 확충해요. 소위 말하는 박정희나 전두환 집권의 가능성이라는 게 그전까지 그 권력에서 이득을 누리지 못하던 상당수의 세력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 이승만과 친했던 사람들이 다 퇴조하고 박정희라는 40대 중반의 새로운 지도자 혹은 나중에 전두환이라는 50대 초반의 지도자가 들어서면서 그간의 권력의 맛을 못 보던 그런 사람들이 대거 이제 참여하면서 소위 말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측면 같은 경우들은 이제 최근에 조금씩 얘기가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승만은 10년 동안 통치를 할 때 자기 권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군을 왜 그렇게 통제하지 못했는가? 통제를 잘했죠. 왜냐면 잘했나요? 군대에 의해서 쫓겨난 건 아니니까. 근데 왜냐하면 구테타 기도하는 세력들이 군대 내에 그렇게 암약하게 놔뒀다는 거는 사실은
겉으로는 통제를 했지만 실은 통제를 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네. 원래는 우리나라는 군대 다음에 경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원래 경찰 다음에 군대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원래 숫자가 적었는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군인 숫자가 갑자기 60~70만까지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늘어나고 나니까 늘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얘네들을 정치군이나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장군들을 뽑아다가 백선엽, 송유찬 이런 사람들을 막 특정 세력으로 입보해주면서 걔네만 막 참모총장 만들어주고 국방부 장관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제 군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선거 지원. 그러니까 투표장 가서 다 1번 찍는다라든지 아니면 후생사업이라고 그래서 군대 내에서 돼지를 치거나 수술 구워서 그 수익금을 정치자금으로 헌납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는 걸로 계속 쓰이니까 그거에 반발을 하던 이게 되게 문제다라고 느끼면서 원하는 대로 투표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흥미롭게도 최경록, 이할림,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박정희 정권 때 군사 지도자로 예를 들면 전두환한테 쫓겨나갔었던 정승화 같은 장군도 이때 사실은 박정희 같은 입장에 서서 군대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 여겼던. 그러니까 역으로 이승만이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잘 유지한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군인을 사유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타났던 소위 말하는 정군운동, 군대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럴 바에 나라를 해버리자라고 하면서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들만의 합리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나 그거에 대한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부재한 것이 빚어낸 비극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미국에 유학 간 사람이 한 700명 정도 그렇죠. 수준이었는데 그때 이제 군인들만 치면 1000명 이상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트기는 한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군인이잖아요. 다녀와도 군대 내 시스템을 유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이 체계를 만들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까라면 까식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딜레마인데 예를 들면 유신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없는데 계속 이제 5.16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근데 워낙 그 이전에 이 공화국이 특별한 모습을 못 보여줬던 건 좀 사실이고 그런 상태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본인들이 맨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들한테 맡기고 가겠다. 그랬죠. 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아주 초기에는 장준하를 비롯해서 당시 지성인들이 군사혁명이라고 좀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사상기에다 글을 쓰던 1960년대 때 생각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박정희 정권에 다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게 결과론적으로 더 왜곡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5.16 군사 쿠데타부터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아주 체계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긴 아닌데 그동안 간과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나니까 계속 그냥 이거는 5.16 군사 쿠데타에 불과해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 뭐가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있냐면 그때 왜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다시 또 대통령 재선을 할 수 있었고 3선을 했고 그다음에 유신까지 갈 수 있었느냐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걸 기회로 여기고 참여했다라는 것들. 근데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지금 되게 투명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행을 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 그냥 교도소에 넣어버리고 최근 와서 이제 그 칼날이 어떤 재벌개혁까지 그래도 꾸역꾸역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투명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사회적으로는 투명한데 아주 냉정히 따지면 40대 중반 이하의 한국의 새로운 기득권이 되어야 될 층들의 기회가 없다라는 게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죠. 제가 예전에 방송 나가서 이제 그 재밌게 해서 기사도 뜬 건데 제가 막 진중권 선생님하고 김태훈 칼럼니스트 계신데다가 적폐라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신 분이 지금도 텔레비에 나온다고. 문학의 적폐. 이제 좀 진중권 선생님 그만 나오라고 막. 그리고 김태훈 칼럼니스트 이후에 후배가 없다고. 음악 칼럼니스트는 임진모하고 김태훈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유시민 꺼져라, 유홍준 꺼져라, 이러면서 막, 그래서 어디 막 농담 사서 포스트 유시민, 포스트 유홍준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아주 냉정히 따지면 진짜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한국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얘기 빵빵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55세 이상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사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가고는 있는데 문제 뭐냐면 마땅히 이제는 기득권을 누려야 될 45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야 우리. 그래 우리 이침이 이게 되게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사회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쿠데타지 뭐야 라고 하는데 그때 사실은 함석헌 선생을 빼놓고 아무도 이걸 재치 비판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비정상적이긴 한데 저 이승만도 못 믿을 만했고 또 한민당, 민주당 왜냐면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나온 건 결국은 60년대 후반에 등장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60년대 내내 민주당이란 게 뭐 박순천, 윤보선, 유진산 특히 유진산은 막 사쿠라라고 해가지고 낮에는 야당, 밤엔 여당 이런 소리 듣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 나이가 다 6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인데 40대 중반에 박정희 그리고 그때는 김종필 대단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의 연설 같은 데 가보면 김종필하고 장준하가 양대 스피치. 그치. 네. 꽉 연설하면 사람들이 막 뻑가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와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잖아요. 저도 받아들이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젊은 애들한테는 희망도 있고 기회도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맑고 투명해지는 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보수든 진보든 세대로 따져버렸을 땐 기회가 없는 세대가 하물며 우리가 이런데 30대, 20대로 들어가면 정말 얘기가 막막해지게 되는 거? 약간 얘기가 세뇌하긴 했지만 약간 그 얘기가 좀. 세대교체 이슈도 좀 있었다. 그 5.16 안에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헌법 강연 하는데 어디 교수님인데 손 들고 오더니 그 유신헌법 얘기하니까 자기 어렸을 때 다 기억나는데 통일 주체 국민회의 됐던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원래 육사 출신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고 유신정오회를 유신 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세력 외에 하나가 더 생긴 거니까 그때 거기로 막 들어갔던 사람들이 동네마다 나 통대라고 이러면서 당당하게. 근데 그걸 저한테 이제 이슈 얘기했던 분도 굉장히 진보적인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60, 70년대 때 나는 물갈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 박정희 유신 때하고 전두환 집권 초기 때 인사가 또 싹 바뀌어요. 사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김기춘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중정위원들 다 나가리 되고 살아남긴 했지만 이제 그냥 정말 이제 그때 이제 박철원 회고록 같은 거 보면 이제 찾아가가지고 박철원한테 이거 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허업형한테 가서 무릎 꿇으라 하니까 허업형한테 가서 무릎 꿇으니까 이제 저기 사법연수원에 한직으로 있다가 노태우한테 붙어서 살아남는 거가 되는데 지금 이 얘기도 똑같은 거죠.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넘어오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물갈이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게 없는 여전히 50대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분들이 1987년 이럴 때 공을 많이 세웠다는 건 인정하지만 너무 오래 해 드시고 계신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지?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지네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관료 있죠, 관료.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 때는 공무원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뽑혀요? 제가 이제 앞으로 낼 책 때문에 막 자료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이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추천제예요. 추천제. 네, 많이 뽑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아는 인맥 끌어당기는 구조예요. 근데 박정희 정부의 성공 요인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 보듯이 60년대 때부터 70년대로 가면서 계속 공무원의 숫자를 마구마구 늘리고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공정시험. 박정희 대통령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시험 결과주의로 딱 줄 세우는 식. 그렇게 해서 교육평등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60, 70년대 때 관료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요. 더군다나 이제 막 산업 발전이 막 돼버리니까 공무원 숫자가 또 늘어나게 되고. 지금 이제 또 그 자리도 별로 없게 되는. 나름의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군부였지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그렇죠. 거네요. 역시 능참봉 진짜 제가 한몫 하면 제가 어느 능을 원해. 어느 동네 어디 저기 여성들이 많은 지역구로 여성들이 해주세요. 여성 유권자가 많은 쪽에 있는 능으로에다가. 네. 그러면 이제 뭐 얘기를 조금 되돌려 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리면.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지금은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 할까? 그래서 5.16을 쿠데타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걸 가지고 청문회에서 물어봐도 쭈뼛쭈뼛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맞아. 희한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5.16을 쿠데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걸 나름의 뭐 군사혁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꼰대들 말도 안 되게 무슨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개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최근에 나와셔서 국정감사에서 대답하셨던 분들은 아무런 논리가 없었고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그리고 그게 왜 지금 논리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김종필 씨마저 우리는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군사 정변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행 교과서에는 군사 정변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바보 같은 게
군사 쿠데타의 번역이 군사 정변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정변이 군사 혁명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쓰는 말이 이제 뭔지 모르고 그냥 쿠데타란 말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할 수 있고, 다만 박정희 본인이 외쳤던 게 뭐냐면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헌법을 보면 꼭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헌법 전문에 4.19 의거와 5.16 군사 혁명. 그러니까 본인들의 군사 쿠데타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으니까 4.19 의거. 그러니까 뭔가 어떤 민의가 일어나서 이승만을 무너뜨리긴 했는데 완성할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혹은 내가 해서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4.19 의거를 완성시켜주겠다라는 논리를 옛날에 많이 썼었죠. 최근에 몇 년간 있었던 몇몇 어떤 그쪽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정말 그거는 논리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들이었고, 원래는 그런 식의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박정희 시대보다 지금의 소위 말하는 한국의 보수주의 정치인들이 되게 무식하고 못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신조로 삼는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이 어떤 과거의 선배들이 그나마 어떤 합리화된 논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면 지금 그냥 막 밀어붙이는 식이 됐던 거였으니까 참 답답했던 모양새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논리는 뭔가요, 그러면? 논리가 없었다니까요? 4.19의 정신을 이어서 받은 우리는 군사 정변이다. 이게 그들이 논리인 건가요? 군사혁명으로 봐야 되는 굳이 게? 얘기하자면 워낙 무능하고 부패한 이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게 민의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대체할 세력이 없으니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수습해주느라고 어쩔 수 없었다. 그죠. 뭐 이런 정도의. 맞아요. 네. 뭐 요런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결국엔 우리가 군복 입고 통치한 거 아니고 별 띄고 나와서 대통령을 한 거잖아. 그러니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 정도겠네요. 이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사후 합리화 방식이거든요. 이게 나폴레옹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총재 정부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가만히 상황을 딱 본 다음에 자기가 인기가 좋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쿠데타를 처음 한 게 나폴레옹이잖아요.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여봐. 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한테는 나폴레옹이 전쟁용으로 인기가 좋고 상황은 어찌됐건 뒤집어졌으니까 다들 이제 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찬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봐봐 다 찬성했잖아. 이제부터 내가 황제 될래. 됐지? 뭐 이렇게. 잘 들어온다. 그런 식인데 박정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써놓고 야 지금 절망선상에 빠져있는 기아를 우리가 해결해줄게. 조국 근대화 시켜줄게. 산업화 시켜줄게. 됐지? 3선. 경제가 내가 8년간 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띄워놨는데 야 근데 지금 이걸 야당한테 맡길 거야? 경제가 지금 막 뜨기 시작했는데 이제 중화공업 해야 되거든.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해가지고 삼성기업 밀어붙여서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유신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박정희식의 스타일이 뭐냐면 언제나 사후 합리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는 국민투표 동의했잖아. 이제 이 말에 순종해. 악법부터 법이야. 이런 식의 방식인데 이게 좀 전형적인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모습?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해왔던 민족주의 세력은 왜 그렇게까지 힘이 약해져 있었던 건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세력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화 세력으로 이어지고 그 이제 와서 이제 빛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아무 힘이 없었던 걸까? 아니 근데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20화국이 무능했어도 무능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왔다는 건 진짜 그건 지어낸 얘기죠. 그쵸. 왜냐면 무능하면 새로 총선을 해서 새로운 총리를 뽑으면 되고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1960년대 초반이 되면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이제 아직 젊긴 하지만 30대 초반에 아주 유능한 어떤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해나가다 보면 좋은 세상을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무능했기 때문에 뭐 군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민족주의 진영이 몰락한 건 맞죠. 왜냐면 어찌됐건 김구와 민족주의 진영이 완벽하게 몰락을 했고 조봉암이라는 새로운 혁신계도 몰락을 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왜냐면 박정희가 나왔었을 때, 박정희 제일 처음 대통령 선거 나왔었을 때 윤보선이 계속 밀어붙이는 게 뭐냐면 박정희가 남로당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산주의적 사상에 경도된 자. 아하. 그런 식으로 종북몰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사실은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굉장히 구태했던 사람인 거고, 네. 그 시대에는 오히려 이제 박정희 쪽이 또 신선한 희한한 모양새, 그러니까 되게 답답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깝깝한 시대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절되는 게 제가 언제나 어디 가면 하는 게 자꾸 우리나라 이렇게 인터넷 보면 한국의 여야 진보가 이렇게 계보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여권도 이승만 세력과 박정희 세력과 전두환 세력이 다르고 야권도 40년대 때 김구, 50년대 때 조봉암 다 다르고 60년대 후반에 나오는 김영삼, 김대중도 다르고
다시 또 우리한테 익숙한 70년대 후반의 언더서클이나 80년대 때 전비혁도 다른 세력이고 그 세력이 나중에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네. 통진당 같은 걸로 나타났었고 또 노무현 이쪽은 또 별도의 이야기가 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생적인 어떤 형태의 야권과 진보 진영이 이렇게 체계화돼서 발전시킨 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하고 인터넷상에서 저보다 훨씬 정치 쪽에 영향력을 갖고 계신 어떤 여자 교수님께서 이 관련돼서 책도 내시고 히트도 많이 해서 굉장히 이게 정설처럼 퍼져 있다고 하지만 기회가 되면 다이다이로 공개 오픈 뜰 수도 있어요. 냉정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여권이든 야권이든 진보 진영이든 그렇게 계보처럼 내려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마치 민족주의 진영이 힘이 없었지만 그게 길러서 그게 김영삼, 김대중을 갖다가 더 길러서 뭐 통진당하고 나오고 이런 거는 전혀 그런 스토리가 아니네요. 정말 지어낸 얘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약간 일본 자민당은 뿌리가 되게 정확하잖아요. 되게 정확하죠. 네. 걔네는 계보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아니 일본 사회당도 네. 농민조합 쪽 계열하고 그리고 노동조합 쪽 계열에서 합쳐져서 사회당이 만들어져서 온 거기 때문에 일본 정당 구조는 완벽하게 추적이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공명당 같은 그 종교 단체도 우리 그 막 20세기 소년 같은 만화 보면 종교 단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미 그것도 정확하게 보수인데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종교 정당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본 정당은 다 구분이 돼요. 다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소위 말하는 워낙 그 남북관계의 분단 구조 내에서 주류 질서가 흡수해가는 형태를 띠면서 갔기 때문에 비주류 질서라는 게 체계적으로 계보화돼서 내려온 적이 없죠. 그러네요. 그리고 냉정히 따져서 김영삼과 김대중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개인 카리스마에 의존한 성격이 너무 강했잖아요. 그리고 브루스 커밍스 같은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김대중 같은 가장 진보적인 후보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민중 조직이 없다. 외국 학자들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카리스마, 개인의 지적 역량, 혹은 이제 지적 역량이 좀 딸리면 머리는 빌려오면 된다. yes.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카리스마의 역량에 의존돼서 왔던 시간들이 또 되게 크고, 그거는 또 별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결혼 또 별도인 것 같고, 그다음 또 저쪽 통진당도 또 별도인 과정이고, 이건 다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결과를 보고 이렇게 붙여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만년 역사 이러면서 고조선, 연맹왕국 이렇게 뚝뚝 내려오는 그런 계보학에 익숙한데, 사실은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가끔 항상 얻어 터지긴 하지만, 고조선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고구려 백제는 부여 계열이고 신화도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신라는 정확한 기원도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고려 말에 몽골의 침략을 받으니까 야 우리가 이거 현실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어디서 왔지라고 하면서 계보학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탁 배우는 거거든요. 일종의 역사적인 판타지를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 힘을 갖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적어도 정당 역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세대하고 얘기하면 이해 안 되는 어떤 왜곡점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대신을 하고 기회를 누리지 않는 한 기득권이 되지 못하는 약간 이런 게 이제 있는 거니까 내 양심은 쿠데타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저기 들어가서 이 사회를 좀 바꿔볼게. 뭐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해갖고 막판에 가면 김영삼 본인도 그렇게 삼당합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500년 동안에 그래도 그 체제 안에서는 계보가 굉장히 정확한 사회잖아요. 공적 질서가 정확한. 너무너무 시스템이 쫙 나오는 그래서 걔가 누구 아들이야 따져 올라갈 수 있는. 걔가 누구 아들이야. 근데 일제 36년과 남북전 분단을 겪으면서 그 모든 질서가 완전히 그냥 뿌리가 잘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계보로 엮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올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승만은 개인 카리스마에 종속되면서 사실 한 게 없는데 박정희의 너무나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결정적인 자기의 권력 유지는 쿠데타, 부정부패, 중앙정보부, 또 중앙정보부 뭐 4대 밀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또 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부정선거, 70년대로 들어가면 막 고문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막 경공업 발전, 중화학공업 발전, 공무원 양성, 그 당시 무슨 학력고사가 아닐 텐데 그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무슨 이렇게 일제고사래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모순적으로 키워가니까 그 시대를 살면서 이제 그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적당하게 타협이 되고 망가지는 모습들이 좀 있는 거니까 그 자체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5.16과 5.18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달려가이 타임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 소소한 뭐 역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또 역공에서 다루시잖아요. 아이, 이때 기분 좋게. 그래서 요 타이밍 정도에 이제 역공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렇게 막 갈구다가 또 이렇게 사람 마음 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역공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또 한번 내용을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5.16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변 기자님이 네. 5.16의 어떤 인사와 관련이 있어요. 아니, 이미 아마 들으실 수 있겠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한강 다리를 넘어갈 때 쿠데타를 할 적 제일 앞에 진두치를 했던 그 해병대 중대장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네. 거기 과외 선생님.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공부를 잘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저희가 이번 주에 한번 역공에서 한번 뭘 만들어 볼까요? 제가 항상 보는데 역공이 업데이트가 되면 제일 높이 올라간 순위가 110몇 위 정도예요. 112. 요번에는 한번 100위권 안으로 점프. 두 자릿수로. 네, 두 자릿수 이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요거 한번 해보죠. 네. 요즘 김프로쇼 힘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 알아서 가고 있는데. 알아서 가는데 280이 하고 계시더라고. 어떻게 알았지? 자, 그래서 5.16 얘기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해봤는데,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치면 사실 이제 32년 동안 이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쥐락펴락 이제 했던 좀 불행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5.16이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이제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 전두환 정권의 뭐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텐데,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5.18은 어쨌건 이거 역시도 4.19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치면 비슷한 게 박정희라는 수괴가 예상치 않게 죽어나가면서 생긴 격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 권력 공백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는 논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전두환이라는 대표는 신군부가 그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걔네들이 갖고 있었던 힘은 뭐였나요? 그런 데서 재해석과 재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너무 솔직하게 많이 말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탕탕절, 김재규 의사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주 냉정히 따지면 물론 그 어느 지점에서 김재규 개인의 양심적 분노라든지 또 어떤 김영삼과 김대중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아주 이건 좀 희박하지만 그 증언을 따져보면 장준하 선생이 교도소에서 도저히 박정희 체제를 직접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군부의 힘을 빌린다라는 약간 그런 증언도 있는데 그 증언이 김재규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어떤 추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어찌됐건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유신체제가 무너질 수 없었다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냥 그때 나이가 60대 중반이고 부마항쟁 다 짓눌렸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의인론 쪽에 치우쳐진 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일 수 있었느냐 그리고 다시 왜 김재규를 전두환이 체포할 수 있었느냐. 정승화까지 밀어내는 거, 12.12 군사 반란. 이게 결국은 박정희의 권력 아젠다가 두 개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게 중앙정보부하고 보안사령부거든요. 그러니까 대민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라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고 한편에선 보안사인 거죠. 요즘 말하면 기무사인 거죠. 군. 그래서 군 전체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고 또 그것도 불안하니까 군대 내에서 자기에게 절대적 충성을 바치는 조직인 원래 칠성이었죠. 한화회,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이 한화회를 키우는 구조로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세력으로 유지를 하다가 그 두 개의 세력의 배신이거든요. 결론부터 보면. 왜냐면 김재규가 옛날 그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그거 사실 되게 잘 만든 영화거든요. 그때 너무 그때 박근혜 쪽에서 막 세게 나와서 영상도 많이 못 나오겠지만 정말 정확하게 얘기 스토리 잘 묘사했는데 그때도 보면 뭐냐면 김재규가 총 준비해라. 그래서 그 핵심 요원들은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김재규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중정 멤버들이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있었던 거고 중앙정보부장 되면 그동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박정희 정도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세요. 중앙정보부 누가 만들었어요? 김종필이 만들었는데 제거당했었죠. 김재춘 제거당했죠. 김영욱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삼성개헌 시킨 다음에 쫓겨나니까 열받아서 미국 가가지고 막 미국 의회 가서 막 박정희 정권 실정 다 터뜨린 다음에 그 이후에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회고록 하나 남기고 사라진. 최근에 나온 기록은 유럽 어딘가에 돼지 사체 분쇄기에 넣어서 갈아서 죽였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증거인데 확인할 수 없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유락은 이제 다행히 살아남긴 했으나 이유락도 나중에 개털됐죠.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중앙정보부장은 언제나 결국은 박정희 수적 노릇을 하다 제거를 당했고 그다음 결국은 역으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죽인 거거든.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모든 국민이 민정이양 될 줄 알았는데 그때 희한하게
일반 국민들은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던 보안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제압한 다음에 김재규를 체포, 그러니까 선후관계 반대지만 접수해버렸군요. 접수해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결국은 박정희가 만든 군사 권력의 어떤 반란이 이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시 좀 연구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무슨 탕탕절이나 김재규 의사설은 오히려 역사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변태화되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러면 5.16 때와 이 12.12 때가 명확하게 대비되는 게 5.16 때 박정희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민중적인 저항은 없었어요. 그렇죠. 크게, 그죠? 근데 12.12 이후에는 학생을 중심으로 했긴 했지만 엄청난 민중적인 저항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를 때려잡은 게 5.18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20년간 철권 통치를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70년대 말부터 사실은 언더서클도 있었고 아주 가을찬 투쟁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뭐 함석헌, 장준하, 김영삼, 김대중 막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 힘이 그때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50년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참 이승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싹 날려버리고 철저하게 박멸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도 날아간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없었던 거니까 5.16 때는 뭐 별 저항이 없었던 거라면 이제 80년대 초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방식은 사실은 똑같죠. 뭐, 왜냐면 박정희 혼자 한 게 아니라 648기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군사 혁명이라고 합리화하는 소위 말하는 신군부죠. 그때는. 근데 이제 얘네는 또 641기잖아요. 641기가 뭐냐면 정규사관학교 생도들. 처음으로 4년제 정규 교육을 받고 이제 군인이 됐던 첫 기수가 되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자기들끼리 세력화를 해서 집어삼키는 과정을 겪으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대로 되어가는 과정이고 유신헌법 때 시스템과 전두환 때 시스템 다 똑같은데 뭐가 좀 다르냐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18년은 안 해. 하면서 장기 집권을 맡겨서 하면서 두 번 같은 한 번. 7년 아니면 이제. 근데 원래 그렇게 해놓고 일회재단 만든 다음에 상황경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태우가 뒤통수 쳐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농담을 삼아서 민주화의 숨은 조력자 하면서 노태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배신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못 해먹은 거고 박정희는 원래 민주공화당하고 중앙정부 만들 때 전두환은 안전기획부 만들고 또 이제 민정당 만들고 플러스 거기에다 이제 뭐 몇 가지 야당도 지가 다 만들었잖아요. 민한당이니. 그리고 이제 박정희는 문화 억압정책 펼쪽에 본인은 이제 3S 정책. 우리 셋을 타락시킨. 그렇죠. 썬데이 서울 그렇게 좋았다. 저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텔레비가 없었어, 집에. 썬데이 서울 안 돌려봤나? 아, 그렇지. 텔레비가 없어. 저렇게 빠지네? 아, 참네. 학교에서 다 나눠주잖아. 저는 해맑았어. 학교 가면 그치, 이렇게 막. 아유, 이렇게. 우린 뭐. 쉬는 시간 다 봤지. 전 제 친구가 메카였어요. 나랑 처음 같이 에로비디오를 봤던 친구가 진짜 순진하게 생기는데 걔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스스로 세운상가와 청량길대를 돌아다니면서 다 물건을 수집해서 월요일만 되면 걔들 앞에 진짜 우리가 줄 서서.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 그때 저는 이제 지방 살았기 때문에 지방은 그런 혜택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 어디 살았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전주에 있었는데 이제 하여튼 그때는 좀 이 벗어나 있을 때라 세운상가의 그걸 이제 누리지 못한 좀 불행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 건너서 들어오는 그 테이프 중에 그게 있었다니까요? 굉장히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막 흥분한 상태로 역사에 갈 때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자 들어봐. 야, 나랑 다 지금 역사야 이게 사람들아. 3S 하다 여기까지 왔잖아. 이 이제 집에 가서 굉장히 좋은 거를 구했다. 같이 보자. 그래서 갔다니까. 전주에서 비디오 테이프, 테이프. VHS 거기 테이프에 암사슴 이렇게 써 있는. 아, 나 예상된다 그걸 저거. 봐야 그 한 시간 내내 사슴만 나오는. 굉장히 절망했던 시기가 있다니까요. 네. 진짜 그렇구나. 그 뒤에 세운상가에 가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이러면 준다고 하는데 그 지리적인 특정이 있었기 좋은 때문에. 게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쭈뼛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 그래요? 아저씨들 와서 일로 와봐 이러면서 이렇게 막 했다고 해요. 저도 뭐 해본 적 없는데. 안 다니셨어요? 전 제 친구가 메카였기 때문에 굳이 직접 갈 필요 없고. 전 그냥 공짜로 그냥 던져주면 이렇게 봤던. 역시 이렇게. 프린스 심이야. 왕자들이 직접 안 해. 왕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지켜나오고 있었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5.16과 더불어서 5.18은 사실 저는 이제 자꾸 반대쪽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조금 넘겨짚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 거죠. 네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통째로 뺏긴 것 같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빙의해서 보면 5.16은 아까 얘기했던 그 나름의 논리라고 세운 게 그때 당시에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가 완성했다라는 아주 조악한 논리를 만들었지만 5.18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학살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치부여서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최대한 미화하고 뭔가를 하고 뭐 그게 이제 북한이 개입해가지고 뭐 한 것으로 정통성을 좀 흐리는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요거를 무력화시키거나 네. 이 말도 안 되게 좀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기 위한 꼼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제 북한에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죽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아주 가혹한 지역 감정이라는 게 이제 3쿠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상북도 대구공고 출신으로서의 지역 감정을 계승했다라는 측면이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오랜 기간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제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같은 거 만들면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기도 하긴 했지만 본인이 3당 합당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 또 사실은 이게 이제 전라도 분들 입장에서는 썩 내킨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이라든지 이인재에 의한 보수 분열 같은 것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김영삼 대통령 때마다 못한 어떤 과거사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거기에 더 들어가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경상도 분인에 대한 어떤 호남 홀대로 그 실제로 이게였던 아니었던 이런 것도 연결이 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따져보더라도 여전히 진상규명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게 진짜 모욕적인 게 뭐냐면 일베가 이제 퍼트려지면서 전라디언 전 맨 처음에 전라디언이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뭐 홍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옛날 학원 강사할 적에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선생님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뭐 이래요. 뭔가 했더니 폭식 투쟁을 갔다 온 거예요. 새끼. 그 딱 내가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사건의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불만을 그런 퍼포먼스로 풀어버리게 되고 되게 웃겨요. 학교에 한 명이 딱 하죠? 남자 학교에? 그러면 그게 싹 퍼져나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한 반이 물들죠? 그럼 이제 전교의 한 절반이 물들고, 더 웃긴 건 그게 주로 남고, 그리고 강남 쪽에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일배가 많아요. 그리고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가 그게 그것만 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애들이 되게 많이 와서 보니까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학원에서도 일간베스트에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강남에 똘똘한 애들이 일간베스트 일베를 많이 이용하니까 걔네를 데려오려고. 실제로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죠. 한국의 입시제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애들이 목적 의식 없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고 싶어서 뭔가 스트레스 풀려고 찾다 보니까 일베고 거기서 물들어서 걔네들이 또 우리나라 엘리트층이 되어가는 이상한 현상들이 사실은 한동안 일어났었거든요. 그 희한한 현상이네. 그래서 나는 일단 그거를 분석하는 것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너무 지난 30년간 진상규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진상규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 별도로 나는 혐오 표현 방지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5.18 특별법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전라디언, 홍어, 혹은 북한 사주설 이런 거를 말을 하는 애들 자체를 체포시키는 일단 좀 사회 정화한 거죠. 왜냐면 너무나 봐도 명확하게 역사의 고통과 상처인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아무 거리낌 없이 말을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그런 소리를 제주 4.3 때 해놓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 이번에 저는 되게 고무적이었던 게 5.18 진압군에 의한 성폭행이 처음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옥주 씨인가 그분 말고도 거기서 이제 공개 활동했다 잡혀서 고문당한 얘기들이니까 소위 말한 그냥 학살이 아니라 고통받은 얘기들이 드디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냥 누가 많이 죽었다, 누가 짓밟혔다는 너무 단선적이고 비극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받는 과정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의 이야기들이 다 좀 재조명되고 재규명돼서 진짜 맨날 우리가 무슨 유태인 학살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좀 정말 진지하게 좀 바라보는 걸로 이렇게 좀 사회적 국격을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4.3도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4.3과 5.18이 좀 쌍둥이마차처럼 쫙쫙 끌어올려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거 앞에서는 입 닥칠 줄 알고 애도할 줄 알고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이런 훈련의 장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진상규명이 이제서야 사실 여태까지 쭉 가로막아왔던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과 5.16 그리고 박정희와 신군부와 5.18 이 흐름들이 결국에는 성장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의 성장 플러스 그것이 이제 실제로 정치 세력화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 세력으로 변모해갔던 메스의 성장 과정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5.16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그런 세력이 사실 4.19로 폭발되긴 했지만 전혀 조직되지 못했고 그렇죠. 5.18 때는 조직되긴 하였으나 힘이 너무나 미약했고 1987년 조직되어서 힘이 폭발하긴 하였으나 완벽하게 뒤집을 만한 힘까지는 아니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비로소 51%를 넘은 게 지난 촛불혁명.
그렇죠. 이렇게 흐름이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알려진 거는 몇 년 전부터인데 그 전에도 이제 가끔 제가 이제 글 쓰면 글만 뽕뽕 터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문재인 후보가 졌을 때도 근데 그게 첫 사건이거든요. 처음으로 보수와 연대하지 않고 1대1로 바로 나왔던 유일한 48%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능참봉의 얘기에 절대 동감하는 게 그런 식으로 성장해 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느 단계로 나갈 것인가에 앞에 서 있는 거고 그거를 정말 잘 만들어 가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좀 남북관계도 잘 풀어가면서 그렇게 좀 나가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닐까.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은 어떻게 생각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관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바로 서야 내 위의 나라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상대할 것인가라는 나름의 논리가 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이대로 막 통일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막 북한에 막 꽂은 다음에 막 그 70년대처럼 막 각성제 매겨가면서 노동시키고 막 여자들 막 그거 하고 전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진짜 남북 통일 끔찍한 주제 같아요. 무슨 2등 국민 만드는 셈이 될 거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 사회적인 영향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쭉 흘러온 흐름을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는 역할을 하는 게 교육과 언론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사실 방식은 항상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16 때도 그랬고 사실 저는 5.18이 벌어진 거를 뒷수습하는 방식을 세월호를 수습하는 방식이 정확히 똑같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못하도록 하고 이슈를 흐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본질이 사라진 걸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직시하려면 사실 언론이 제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5.18 때도 그랬고 5.16 때도 그랬고 5.16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박정희가 방송국부터 때려잡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을 묶어놓은 다음에 교육을 지네들 맘대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그게 옛날처럼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불안한 게 언론이 지금은 이제 할 말을 제대로 조금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하는. 그래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럴 수 없을 때 얘기를 해야 맞는 그게 건데. 언론이지.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세상이 좋아져야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게 아직은 조금 안타깝기는 해서 그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의 또 다른 고민인 것 같고 교육을 제대로 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걸로부터 조금 이제 각성도 하고 출발을 할 텐데 뭐가 뭔지 뭐를 내가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 큰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니까 강연을 하면 이거 약간 교회 얘기긴 한데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그 부산에 굉장히 큰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말하는 대로에 나온 걸 보고 목사님 초청을 해서 갔는데 이제 열심히 강연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끝나고 질문을 하는데 그 학생들 많았는데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 뭐냐? 목사님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동안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순진하고 착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계몽의 입장에서 그렇죠. 신앙신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사회적인 어떤 책임지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하고 부른 건데 막상 애들의 질문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어떤 애는 교회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대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저는 그날 애들의 반응은 뭐 저는 많이 겪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초청한 2명의 목사님이 멘붕이 된 거야.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었다니. 근데 사실은 진짜로 애들 다 알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막 우리 때도 아까 3S 나왔지만 엄마 아빠 아무것도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할 때부터 우린 다 알고 있었잖아. 뭘 얘기하지 않는 건지도 알고 있죠. 저 눈빛 봐라. 그런 것처럼 뭐냐면 실제로 10대 때 아이들이 모르지 않고 조금만 얘기해보면 단순하더라도 어른들 논리랑 별 차이 없어요. 공부 안 하는 어른이나 그때 차라리 교육제도에 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테매틱하게 관리되는 학생들이나 저는 정말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맨날 입시제도 갖고 얘기하는데 입시고 나발이고 전 다 모르겠고 적어도 중고등학교 한 이제 6년 다 힘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적어도 다 필요 없고 사회과 역사과 따로 똑 떼어내서 그 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만이라도 그냥 까놓고 요즘 이 정치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러면서 편안하게 선생과 학생들이 소통하고 선생도 자료 준비해 와서 얘기하고 학생도 자료 준비해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격렬하게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동안 그냥 아무것도 없던 중간지대 아이들도 개몽되고 걔 중에는 적극적인데 사회가 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일찍 눈이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 정도의 노력만 해도 이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자꾸 무슨 뭐 어디에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고 교육감을 잘 뽑아서 교육감이 학생들 9시까지 등교시키고. 저는 물론 이재준 교육감님을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데 그때 저는 좀 솔직히 어처구니 없었던 게 아니 아침에 9시에 등교하고 9시에 등교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늦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어버이 마음이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아침에 9시에 등교하면 아침 7시에 과외시키는 게 우리나라 분위기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갑자기 또 교육 얘기 나오니까 흥분하네. 사회의 성장을 교육이나 종교가 따라잡지 못하는 건 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상관이 없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것이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그 외의 종교가 됐든 적어도 일요일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전체가 존중해주고 한국 사회는 종교 활동을 권장하는 데잖아요. 원불교라든지. 그러면 그 종교가 자기 종교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도덕적인 얘기를 하지 비도덕적인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JMS니 뭐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가끔 있어서 뭐 나와 함께 뭐 하나 이거 있지만 나와 함께. 예, 그 뭐 이렇게 눕혀놓고 근데 예, 근데 실제로 고등 종교들은 다 도덕적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더 하게 하고 하면 걔네들의 종교심이 더 커오르지. 나는 그게 걔네들의 신앙심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아이들이 좀 의식화가 되면 우리 종교를 떠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저는 그런 거는 좀 종교나 학교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활발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죠. 근데 이전까지는 상상을 하고 활발하게 해봤자 힘이 없었기 때문에 51%가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상상이란 게 약간 공허했는데 이제는 51%가 됐잖아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상상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저는 김프로 씨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저도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더 유명해지고 뭐 활발하게 하려면 정치 얘기 많이 하면 돼요. 가끔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참다 열받으니까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한 사회가 성장하려면 비정치적인 부문에서의 조직화가 결국은 결정내는 거잖아요. 왜 북유럽의 교육제도가 그렇게 좋아요? 가보면 북유럽의 교육은 완벽하게 자치가 이루어지고 부모님들이 따로 그 문제를 아젠다로 이슈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국 교육감 선거도 그냥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에서 내 정치 기호에 따라 찍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고 사실 정치기가 걸리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이슈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심각해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51%가 비로소 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서야 비로소 탈정치 아젠다를 얘기할 수 있겠다. 아니 왜냐면 저 얘기 잘한 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힐링부터 시작해서 심리학 책이 엄청 팔리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학대와 고통과 아픔을 겪은 나라인데 그게 어땠는지 전혀 몰라요. 심지어 무슨 내용까지 있냐면 책을 막 찾다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약물을 먹여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남편의 와이프를 데려와서 약물을 먹이면 이게 성적으로 막 이상하게 느끼는 만해서 너무 사람의 기분을 이상하게 만든 다음에 실토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거짓 혐의를 실토를 시키게 하는데 이상한 약물을 먹여서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고 나와서 남편을 결국 사형당했고 그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약물이 가라앉으니까 정상이 되는데 결국은 내가 약물의 힘을 못 버텼다라는 자책 속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계셔서 자살을 못했는데 어머니가 그 충격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결국은 정신병자가 된 다음에 자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얘기 제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 못할 정도로 옛날 70년대 때 중앙정부가 벌였던 수많은 인권 유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사회가 인간을 비틀면 얼만큼 쉽게 망가질 수 있는가 얘기가 지천에 깔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고민 같은 건 없이 그리고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5.18, 제주 4.3 이런 걸 그냥 단순하게 애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효리가 4.3이 나왔대. 좀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5.18 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특별한 주간을 맞아서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좋은데 지난 70년이었잖아요. 네. 70년 동안에 어쨌건 51%라는 상태로 올 때까지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고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도 노력과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지난 70년이 만들어놓은 모순이나 이런 비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하나하나 다시 더 좋은 나라로 바꿔달라고 하면 분명히 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겠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제 책을 많이 사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시작은 단박에 한국사죠. 아니, 제가 열심히 비정치적인 부분이지만 하지만 중요한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헌법책도 썼고 네. 아직 말씀 못 드리지만 올해도 또 그런 유사급의 책이 또 나오고 내년에도 나올 거거든요. 네. 아 얘기가 너무 싸구려처럼 아 진지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아 진지한 얘기예요. 네. 아니 최근에 막 끌려다녔거든요. 출판사 미팅하고 왔는데 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도대체 어디까지 이러다가 아무튼 책을 안 볼까 이런 위기감까지 들어서 얘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뭘 모르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에서부터 시작하려면 세세하게 지나가고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던 것들을 차곡차곡 찾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일 텐데 뭐 그 시작이 책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역공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이번 주간만이라도 5.16과 5.18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뭐 팟캐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이 있을 테니까 한번 신경 써서 한번 찾아보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5.16과 5.18에 대해서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서 큰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이제 선배들과 선생들이 계시지만 늦본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프린스 씨께서도 통일의 집 이야기를 왕왕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 그래서 늦봄 문익환 목사님에 대한 특집을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프린스 심이 특별히 게스트를 또 한 분을 모셔와가지고 네. 어떤 분을 모시기 문익환 목사님의 조카이자 네. 문동환 목사님의 따님이시고 고 이한열 열사의 선배인가? 그건 좀 헷갈린다. 그 분이신 이제 문영미 선생님을 네. 제가 이제 모셔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문영민 선생님과 같이 문익환 목사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하여튼 뭐 주소가 조금 없었습니다만 5.16과 5.18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뭐 자세한 디테일과 뭐 이런 사항들은 역공에 가시면 또 자세히 들을 수 있으니까 역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문영민 선생님 모시고 프린스 심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월 릴레이 캠페인 고마웠어요. 오빠 생각에 영원한 솔루션 술친굼 술자리 만병통치약 김프로쇼가 응원합니다.